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공적 구조에 있는 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2008년도에 기초 노령연금으로 해서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어, 이렇게 지급을 하는 연금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노인들에게 지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초 노령연금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봤었던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하위죠. 꼴찌예요, 꼴찌. 뭐 말이 최하위죠. 꼴찌예요, 꼴찌. 나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 기초 노령연금을 조금 손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손질을 많이 해서 이름도 바꿨어요. 기초연금. 노령자를 뺐어요. 노령자 뺐어. 그래서 옛날에는 노령연금, 그래서 아직도 그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면 뭐 노령연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노령연금이 얼만데 뭐 이래 얘기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노령연금은 옛날 얘기고요. 2014년도 한참 됐어요. 2014년, 지금 올해가 2020년인데, 그죠?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 기초연금은 또 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뭐라 그래야 되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그 주 대상 또는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그 주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이 2014년에 시행이 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전체 노인의 한 70%,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을 하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급을 하는 구조. 그래서 어째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저소득 차상위 노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노인들에게도 이제 지급을 하는 제도다. 근데 이 기초연금 제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어, 저나 여러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을까? 이 그 탄생 기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70대, 80대 뭐 90대 노인들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러한 공적연금 있잖아요. 공적연금의 혜택이 없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연금을 못 받고 계신 노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뭐 재산도 뭐 자녀한테 다 주지 뭐 없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여유 있는 상위 뭐 몇 프로 빼고요. 그 나머지는 뭐 먹고 사냐. 자녀가 뭐 그렇다고 요즘에는 용돈도 안 주잖아요. 잘 그지? 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초연금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어째 보면 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일종의 용돈처럼 지급을 해드리는 돈이다. 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뭐 생각보다 뭐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니까 뭐 어째 보면은 뭐 작은 돈이고 어째 보면 큰 돈인데 어쨌든 뭐 그거 가지고 뭐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용돈이죠, 용돈.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지급을 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자산 조사를 하는 지금 공적 구조는
다 자산조사 한다 했죠. 자산조사. 왜냐? 선별성을 띠기 때문에. 자산조사에서. 그리고 뭐,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이렇게 시행을 해가지고 노인의 빈곤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100%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나아졌겠죠, 조금. 자, 그래서 이 지급 대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 여러분들이 또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소득하면은 월 소득, 내가 월 200을 번다, 월 300을 번다, 월 400을 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나의 그냥 그 순수 소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즘에 국가에서 하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이 월소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월소득 플러스 재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월소득으로만 따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근로자야. 근로자인데 이 사람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0을 벌어요. 300만을 벌어. 근데 재산은 뭐 1억이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300이라는 월 소득이 있으니까 뭐 어떠한 뭐 국가에서 주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전혀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순수 월 소득만 따진다고 가정할게 이걸 안 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자, 놀아요. 놀고 있어. 월 소득이 없어. 그런데 재산이 10억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월소득만 따지면 이 사람은 백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재산이 1억밖에 없고 이 사람은 10억인데,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소득 인정액을 따질 때 월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고 재산도 같이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요. 뒤에 이제 그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 대략적인 이제 계산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산 조사를 할 때 이 소득 인정액, 이 월소득과 재산, 가진 그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 이런, 뭐, 집이나 건물이나, 뭐, 내가 가진 뭐, 주식이나, 뭐, 채권, 예금,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초연금을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노인이 813만 명, 813만. 813만 명의 그 약 70%인데 실제로는 전체 노인의 67%에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 기초연금을. 이게 지금 544만 명, 544만 명. 야, 진짜 많이 지급을 하죠. 544만 명. 지금 국민연금 수급을 하고 계신 분들이 500만 명이거든요. 그 수보다 많아요. 그 수보다 많고. 우리 대구 인구가 249만인데 우리 대구 인구의 2배가 넘는 노인들이 이제 지금 이거를 타 가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소득 기준액을 이제 따졌을 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르신 혼자 사는 이제 독거죠, 독거. 독거 노인이죠, 독거 노인. 독거 노인일 때는 단독 가구일 때는 148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 소득하고 재산 이거 그거를 돈을 따졌을 때 148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두 분 다 계시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 기준, 236만 8천 원 이하로 이제 그 계산이 되면 이 기초연금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아니, 월 소득이야. 그냥 급여 명세표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예, 뭐, 국세청에도 신고하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뭐, 고용보험, 뭐, 다 그 신고를 하거든요. 얼마 버는지.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산 같은 경우 소득 환산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 내가 10억이야. 내 재산이 10억이 있어. 내 재산이 10억을 월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할 건데, 소득 환산액을 어떻게 할 건데, 예, 그걸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독거노인일 때 이거, 그 다음에 어르신 노부부 가구일 때 이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 건데.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그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를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대구로 칠게요. 대구로 칠게. 내가 그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뭐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럼 이 3억을 앞에서 얘기한 이 재산소득 환산액으로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따지려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 3억을 그냥 그대로 다 따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3억이어도 뭐 거기에 내가 아파트 살 때 뭐 취등록세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감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억 3,500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1억 3천원. 우리 대구는 대도시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1억 6,5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내가 월 평균 소득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금융재산 1억을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6만 6천 원.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은 대략 뭐 한 30한 뭐 보자. 3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은 대구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내 월 소득이 한 35만 원 정도다.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광역시에 안 살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뭐 저 어디야 저 경산시라고 칠게요. 경산시 같은 경우는 대구보다 아파트나 이런 값이 더 싸잖아요. 그죠? 8,500을 공제를 해줍니다. 8,500. 그리고 농어촌은 더 그 땅이나 이런 게 더 싸니까 그만큼 더 적게 공제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동산에 대한 공제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가 또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은행에 내가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예금, 적금, 뭐, 주식, 뭐, 채권, 뭐, 펀드, 뭐, 많잖아요. 그죠? 이걸 다 따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어, 마이너스를 해주고요. 2천만 원까지 마이너스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내가 한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을 해줘요. 그러면 3천이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월 평균 소득으로 이제 환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10몇만 원 나오겠죠? 한 12, 2, 3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한 10만 원도 안 나오겠다. 아무튼 되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내 월 소득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예를 들어 놨었죠? 자, 금융자산 1억을 뭐 이렇게 하고, 대도시, 그래서 보통 이게 100% 정확하진 않아요. 제일 정확한 거는
담당 부서, 담당 그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내 이름을 쳐가지고 넣으면 얼만지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고, 내 월평균 소득이 얼마고, 옛날에는 우리 그 관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쓰는 전산 시스템하고 국세청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됐어요.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뭐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일일이 가가지고 조회를 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산이 통합이 돼가지고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뭐 구청이나 뭐 행정복지센터 그 담당 공무원이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내가 그 기초연금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대충 알려드렸는데 어 실제 가서 한번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넣어봐야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통상 대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4억 9,200만 원 이하면은요, 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구의 아파트, 수성구에 있는 뭐 비싼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냥 조그마한 주택이나 아파트 가지고 계시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노인의 70%가 이걸 타 가시죠. 뭐, 물론 상위 30% 어르신들은 뭐 자산이 많으니까 뭐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재산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위 30%는 재산이 이 이상이라고 보면 돼요. 5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자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230만 원 이하면은 뭐 지급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가서 두들겨 봐야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급되는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냐? 2020년 올해 기준으로요.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라가지고 뭐 몇천 원 올랐어요. 원래 25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25만 4,760원부터 30만 원까지 좀 차등을 합니다. 차등. 왜냐면 전체 노인의 70% 어르신에게 지급을 하는데 뭐 5억 뭐 아까 그 뭐야 여기 저 4억 9,200만 원 그냥 5억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 5억 이하면은 다 받는데 자 5억 4억짜리 4억 재산이 4억인 사람이 있을 거고 뭐 3억인 사람이 있고 2억인 사람이 있고 1억인 사람이 있을 거고 재산이 없는 뭐 아예 없는 사람은 없겠죠. 예.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받으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조금씩 차이를 둡니다. 뭐 몇만 원씩 금액이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재산이 가장 적은 어르신은 30만 원 다 받고요. 그 다음에 뭐 4억 막 이런 분들은 뭐 25만 4,76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으시겠죠. 그리고 뭐 2억쯤 되면은 뭐 한 뭐 27, 8만 원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 뭐 이름이 바뀌었죠. 주민센터가 그냥 행정복지센터지. 행정복지센터. 센터에 가가지고 조회해보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국민연금에 가서 신청을 해도 돼요.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직접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에서 편할 때 가서 조회해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조회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죠. 나이가 65세가 안 됐으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복잡한 수식들이 있어요. 뭐 여기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를 다 할 줄 알고 다 계산하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 이런 자격증 따서 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또 다른 공적 구조 중에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2000년 10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기 있네.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이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와의 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이 개정이 되기 전에 생활보호제도라는 게 있어요. 생활보호제도. 그래서 이거는 오래됐어요. 1961년인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뭐, 기초생활 수급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생활보호 제도였으니까, 생활보호법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째 보면 절대 빈곤층,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국가에서 뭐 어떻게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생계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격 요건은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버는 돈과, 그 다음에 자산, 이런 거를 다 따집니다. 그거를 다 따져가지고 그 수준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소득 인정액을 뭐 몇 프로냐, 뭐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급여 유형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급여 유형이 여섯 가지나 있어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상급여나 장제급여는 특수한 경우에만 지급을 하죠. 뭐 장제급여는 사망했을 때, 그죠? 그 장례 치러야 되니까 장례 치료하고 지급하고, 해상급여는 낳고 나면 뭐 병원비도 들고 뭐 애 기저귀 뭐 등등등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 거고, 보통은 이 네 가지, 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의료급여, 이 네 가지 형태로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2015년 전에는요, 이 제도가 있긴 했었는데 이 급여가 통합이었어, 통합.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각지대가 발생해요, 사각지대.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 어, 그, 삶을 비관을 해가지고, 엄마가, 딸 두 명과 같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삶은 되게 빡빡했어요. 엄마 혼자 벌어서 딸이랑 이렇게 세 식구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그분이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뭐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만 받았어도 이 사람이 굳이 자살까지는 안 했지 않았냐. 근데 예전에는 이게 통합이어가지고 생계급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생계비를 받았어요. 생계비. 생계비로 해서 뭉뚱그려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이거 다 받아가고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다 못 받았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교육급여,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세부로 이제 다 나눠놨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렇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분화를 시킨 거죠.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금액도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1인 가족일 때 2인, 3인, 4인, 5인, 6인일 때 7인, 8인 계속 나갑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잠깐 지금 여러분들 중위소득이라는 게 나왔죠. 중위소득. 중위소득.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제일 잘 사는 사람부터 제일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제일 잘 사는 사람을 200이라고 합니다. 수치상으로 그냥 200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일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은 0이라고 하고요. 그 중간을 100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저기 앞에서부터 돈 제일 없는 사람, 저기 뒤에까지 이렇게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기준 중위소득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딱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은 여기 30%, 그 다음에 여기 40%, 45%, 뭐 50%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 송파 세모녀 사건 있기 전에는 여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이거를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좀 나눠놓은 거죠. 30%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다 이 네 가지 다 받을 수 있고, 이 40% 안에 들어가면, 어, 40%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못 받아도, 40%에 들어가면, 30%는 넘어가는데, 4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건 못 받아도, 이거하고 이거는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어, 40%는 넘어가는데 45% 안쪽이야.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못 받아도 이거하고 이거는 받아갈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세분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 사각지대를 좀 줄여가자. 그냥 통으로 뭐 다 주고 이러자 하지 말고 그 기준도 30, 40, 45, 50,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나눠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수치는 여러분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2021년이 되면 이 다 바뀌어요. 수치 다 바뀌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필요할 때 이거 그냥 그 보건복지부나 구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그냥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3인 가족일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중위소득이 이게 100%예요, 100%. 아까 0부터 200까지 있다 했잖아요. 그 중간이 100. 그러니까 딱 중간. 3인 가족일 때 어, 그 소득이 387만 577원인 사람이 딱 그 가족이 그 중간이라는 거야. 중간. 딱 중간.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버는 소득, 그 월 소득도 있지만 재산까지 이제 포함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거 재산도 이제 따진다 했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돈도 안 벌고 그냥 놀고 있는데 재산이 뭐 10억, 20억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수급자가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재산도 다 따져가지고 이 금액을 이제 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 생활보호제도가 이제 개정돼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절대 빈곤층에게 이제 지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이거 당연히 뭐예요? 공공구조, 공적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여기 2차적 사회 안전망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차 누굴까? 1차. 1차 누굴까? 우리나라는 어, 그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1차적으로는요. 그 의무, 부양 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양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가족이 일촌관계,
일총관계. 일총관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또, 여기에 또 자녀가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일총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일총관계. 여기 이제 뭐, 형제 자매가 더 있을 수 있겠죠? 이거 가계도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네모가 남성이고, 동그라미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지금 이제 뭐 큰 사고로 이제 장애가 왔어. 아니면 노인이 됐어. 노인이 되면, 도저히 이 사람이 뭐 생계를 뭐 어떻게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 누구일까? 1차적으로, 부양 의무자가요, 이 사람의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 자녀까지가 포함이 돼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는 부양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 관계 아니에요. 일총관계. 일총관계 가족에 있는, 그, 뭐, 직계 혈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총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촌, 일촌, 한 다리 건너서 있는 사람이 일총관계라 하죠. 자, 그래서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제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이 있는데, 그, 자녀가 있겠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양을 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더 이상 부양을 할 수 없고, 아니면 뭐, 교도소가 있어가지고 부양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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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두절이 돼서 부양을 못 할 수도 있고. 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서 그 노인들을, 이렇게, 생계를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을 해서 최저생활이에요, 최저생활. 여러분, 그,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자체가, 풍족한 삶을 보장을 해주진 않습니다. 최저생활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자활은, 이제 그, 노인들은 이 자활에 해당이 안 되는데, 노인이 되기 전, 그 65세 미만인 자들은, 어, 그, 자립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해서 이제, 이게 탈소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단원에서 다룰 건 아닌데, 잠깐 말씀드리면, 어, 기초생활, 뭐 여러 가지 유의해서 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어, 복지기관에도 자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통해서 뭐 직업 기술을 배우든 뭐 일자리 취업을 하든 뭐 해가지고 수급자에서 이제 벗어나게 이제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 생활보호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시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보면 뭐 기본권을 보장을 해준다. 기본권으로 최저생계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면 굶어 죽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의 이제 선정 기준과 대상자 범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급여 수준도 매년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일 때마다 다 틀리고요.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 일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음,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급여 구조, 수급제도의, 기초생활 수급제도, 뭐, 급여 구조를 보면요. 아까 얘기 다 했던 거예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얘기를 제가 다 해버렸죠. 이거 얘기한 거죠. 소득 인정액을 따라서 기준 소득, 중위소득을 따져서
30%, 40%, 45%, 50% 기준을 따져가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을 한다. 근데 실제 그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같은 돈을 아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의료급여는 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보험 있잖아, 건강보험. 여러분들 그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이 돼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수급자가 되면 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요. 의료급여증을 받습니다. 의료급여증을 받아서 건강보험료 안 내고 보험료 안 내고 우리랑 똑같은 건강보험 이 혜택을 다 받으세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돈은 내지 않는데 이제 똑같은 의료 혜택을 주는 게 이제 의료급여 제도.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했었던 얘기 다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뭐 소급자가 뭐 지금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이게 뭐예요? 추이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빈곤이 그렇게 이렇게 좀 개선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체 수급자 중에서 노인 비율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아까 얘기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소득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 재산 공제. 근데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아까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공제액이 더 컸는데,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대도시 재산 1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싼 집이 되겠죠. 뭐 아니면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집이거나. 그래서 그래서 수급자도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금융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까 그거는 뭐 금융재산 뭐 똑같이 1억당 소득으로 26만 6천 원 따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데 내가 뭐 그 노인이야 어르신인데 내가 일할 능력은 없어. 일할 능력은 없는데 내가 뭐 1억짜리 집이 하나가 있어요. 1억짜리 주택이. 1억짜리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부동산 공제가 되네? 그러면은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지금 그 중위소득의 30%라는 거지, 여기 이하면은, 그러니까, 어, 1인 가구인데, 이 소득이 52만 7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금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이 금액보다 적어야지 이거를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 공공 후견을 하는 분이 계신데, 지적 장애인 분이신데, 지금 제가 공공후견을, 북구에 계신 분을 한 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보면은 생계급여, 그분이 50대거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예요. 그분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 교육급여는 미성년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이분이 보자. 38만 원인가 받으세요. 38만 원인가 받고, 주거급여를, 13만 원 받으세요. 13만 원 받고, 의료급여는, 그 아까 얘기했던 돈으로 주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냥 보험료 안 내고 똑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대신 이분은 이제 지적장애인은 다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연금이 있다고 그랬었죠. 국가에서 주는 장애인연금이 33만 원. 이제 요거 합쳐가지고 보자. 아, 이게 생계급여가 이게 58만 원인가 보다. 58만 원. 죄송합니다. 생계급여가 58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요거 합쳐가지고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100만 원. 근데 이거는 장애인이어서 이제 받으신 거고, 만약에 어르신이 장애인이 아니면 실제로 보면 58만 원 플러스 13만 원 해가지고 얼마야? 한 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70만 원. 70만 원. 이게 실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잖아요. 30만 원. 그러면은 이게 합치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소급자 어르신들은요, 어, 그한 기초연금 포함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신다. 이렇게 계산을 여러분들이 대충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떤 사람은 4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4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고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거 주거급여도 10만 원 받는 사람이 다 틀려요. 자,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수당이 있는데 사회수당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사회수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음. 이제 노인 일종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뭐예요?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는 선별성을 띠잖아요. 근데 사회수당은요,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아까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자산을 조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회수당은 노인이면 누구나 다 줘야 되는 돈을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수당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뭐 어르신 교통비 하라고 뭐 모든 노인에게 뭐 장수군인가 뭐 거기는 뭐 10만 원인가 뭐 5만 원인가 뭐 정확하게 내 금액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수당이 이제 뭐 금액도 너무 적고 그 미미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아요. 참고로 이 그 노인 쪽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우리 그 아동 쪽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금 전체 아동,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들에게 이 아동수당을 월,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이런 게 이제 사회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 그러니까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누구나 다 돈을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은 이런 선별성을 띠냐, 보편성을 띠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 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보험은 또 뭐라 그랬었어요? 사회보험 어떤 성격 띈다 했어요? 사회보험. 보편성이라 그랬잖아, 보편성. 그죠? 보편성.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가 선별성을 띈 제도인지, 보편성을 띈, 제도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소득 보장이 나오게 되는데, 간접적 소득 보장은 요거 앞에서 얘기했었죠. 돈으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경로 우대 제도와 세금 감면 혜택.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로 우대 제도 대표적으로 뭐 철도 KTX 뭐 30% 할인, 뭐 주말은 제외, 무궁화 30% 할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죠. 이거 도시철도, 수도권 철도, 우리 대구도 지하철은 65세 넘어가게 되면 경로증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발급받으면, 하루 종일 지하철 타도 공짜예요, 공짜. 예, 공짜. 원래는 돈 내야 되는데 돈 안 내게 해주니까 그게 그만큼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 소득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이나 3호선 종점역에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참 많으셔요. 심심하고 댕기시고 어디 갈 데 없으시고 하면 지하철 타고 멀리까지 가보시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도 할인되고 이런 것들 국공립미술관 이런 것도 다 공짜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인의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소득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소득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고용보장이에요, 고용보장. 자, 노인들에게 돈 주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돈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다 모든 노인에게 돈 많이 주면 좋지. 근데 이제 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별성을 띌 수밖에 없고 많이 못 주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5세가 되기는 했는데 퇴직도 하고 해서 노인이 되긴 했는데 퇴직 노인인데 어, 건강해. 건강한 거죠. 건강하고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도 이제 많다란 거예요. 이 연소 노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소 노인이면서 좀 비교적 건강하다. 당뇨약, 혈압약 이런 건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유지 관리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고용 보장이 이제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완전히 그냥 휠체어에 타 계시는 분들을, 휠체어에 타 계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용 보장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연소 노인, 건강하고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좀 고용 보장을 좀 해주자. 그런 취지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 보장의 취지도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거죠. 어째 보면 노인들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어째 보면은 그분들이 그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효과가 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 높은 연소 노인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법률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개선법에 뭐가 써지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법률 보면 연령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노인복지법에는 어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러한 이제 이런 고용 관련된 고용법들에는요,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를 쓰냐? 고령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고령자. 그리고 그 연령이 65세가 아니고요. 그 연령이 더 낮습니다. 고령자를 무려 만 55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고용을 하고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중고령자 50세 이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는 그 기업에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음. 왜 그러냐? 노인들 많이 고용을 해라. 나이 많은 사람 계속 일하게 해줘라. 기업에다가만 압력을 가한다라고 해서 기업이 그 말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업에도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인복지법,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 노인 옛날에 노인 일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노인 사회 활동 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나? 네, 뒤에 나오네. 어, 이거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 했는데 지금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뭐 공익활동, 재능나눔, 뭐 실제 회사에 취직해서 하는 형태,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자원봉사 형태로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일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일종의 공공형 일자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공 일자리, 공공 일자리. 자, 그렇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노인이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관공서에서도 일하시고 여러 뭐 무슨 뭐 강연을 한다든가 뭐 컨설팅을 한다든가 뭐 기업에 이제 고령 친화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가 시니어 클럽에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자원봉사 개념으로다가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서 뭐 청소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학교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그 교통지도 해주시는 어르신들 아침에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다 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로 일을 하시는 거죠. 돈은 많이 들이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지금 제가 보니까 월 20시간, 월 20시간, 월 20시간이 아니구나. 한 달에 10일, 최대 10일을 일하실 수 있고, 최대 3시간, 한 번에 3시간씩은 30시간이에요, 30시간. 30시간 한 달에 월 30시간 일을 하시는 거죠. 어, 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지금 10,000원이 안 되니까요. 뭐 대략 뭐 한 8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이 돼서도 이제 뭐 딱히 뭐 지금 당장에 어디 취업해서 뭐 하고 뭐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소일거리 삼아 그냥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나 관공서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간단하게 한 달에 30시간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일 2주 일하고 한 28만 원 정도 받아가면 결코 나쁘지는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노인들에게도 이렇게 그 고용을 보장을 해서 그 연소 노인들이 좀 건강하고 이제 조금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업 체계를 조금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것을 제공을 해서 이게 결국에는 간접적 소득 보장을 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5장에 있는 노인의 소득 보장과 그다음에 고용 보장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6장 노인의 건강 보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